반갑습니다. 물리학 레벨 3 2단원 전자기학의 세 번째 소단원인 전자기 유도와 전자기파입니다. 이번 시간은 그중 세 번째 차시로 맥스웰 방정식과 전자기파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정전기에서 공간의 전하 밀도가 존재하면 전기장의 다이버전스를 결정한다는 걸 공부했습니다. 또한 정자기에서 공간의 전류 밀도가 존재하면 자기장의 컬을 형성한다는 것도 공부했죠. 이 식들은 전하와 전류 소스가 각각 전기장과 자기장을 어떻게 결정할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패러데이 법칙에 의하면 전기장의 컬이 자기장의 시간 변화율에 의존합니다. 그리고 이 식도 사실 정상 전류, 즉 정자기장에서의 결과였는데요. 이 식의 양변의 다이버전스를 취해보면 좌변은 0이 되고 우변은 정자기 가정이 오를 때만 성립하죠. 근데 만약에 시간에 따라서 공간의 소스와 장이 변화하는 상황이라면 이 식은 이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지점에 전류의 발산이 존재한다면 그 지점의 전하 밀도가 줄어들어야 한다는 가장 기초적인 보존 법칙이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이걸 수식으로 쓰면 전류 밀도의 발산이 전하 밀도의 시간 미분의 음으로 표현됩니다. 이 결과는 전류 벡터를 유체 속도 장에 비유해도 그대로 얻을 수 있는데요. 유체에서는 질량이 변하지 않았던 것처럼 여기서는 총 전하량이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고 쓰면 됩니다. 이때 이 시간은 특정 공간에 존재하는 전하밀도의 시간 변화도 있겠지만 전하밀도의 공간적 흐름을 포함해서 보존시켜야 하기 때문에 각 공간에 대한 편미분항이 전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항은 속도장의 다이버전스가 될 텐데 특별히 이 속도장은 전하밀도의 속도이기 때문에 첫 번째 항이 전류밀도의 다이버전스가 됩니다. 그래서 공간 위에 어떤 점에서라도 전류밀도가 발산하는 양과 그 점에서의 전하밀도의 시간 변화율의 합은 0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체에서 논의했던 것처럼 이 식을 연속 방정식이라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다시 처음 식으로 돌아와서 이 식은 정자기에서만 성립하고 장이 시간에 따라 변하는 경우는 연속 방정식을 성립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식을 수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임스 클럭 맥스웰은 이를 보정할 만한 수학적인 전류를 정의하는데요. 이렇게 보정한 식의 양변의 다이버전스를 취해서 연속 방정식을 만족시키도록 하려면 새로 도입한 수학적인 전류는 전기장의 시간 미분의 유전율을 곱한 값이 되어야 합니다. 맥스웰은 이 수학적인 전류를 displacement current 변위 전류라 불렀는데요. 이건 전하의 흐름에 의한 전류가 아니라 전기장의 시간 변화율이 마치 진짜 전류처럼 자기장의 소스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이제 변위 전류까지 포함해서 모든 식을 다시 쓰면 시간에 따른 변화를 포함한 공간에 나타나는 전기장과 자기장의 모습을 가장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맥스웰 방정식이 완성됩니다. 맥스웰 방정식의 구조를 다시 잘 살펴보면 먼저 전하 밀도와 전류 밀도 소스가 각각 전기장의 다이버전스와 자기장의 컬을 결정해주고 전기장과 자기장의 시간 변화율은 서로의 장의 컬을 유도해낸다는 겁니다. 단순하고 대칭적이지만 우주의 전자기장을 현재까지는 가장 완벽하게 기술할 수 있는 아름다운 방정식이죠. 어이가 없네. 맥스웰 방정식은 공간에 전하가 있다면 전기장을 만들고 전류의 회전이 있다면 자기장을 만듭니다. 여기에 추가로 자기장의 시간에 따라 변해도 전기장이 유도되고 전기장이 시간에 따라 변해도 자기장이 유도된다는 사실까지 모두 포함하는 관계식이죠. 그리고 우리는 자기장의 다이버전스가 항상 0이 된다는 사실로부터 자기 포텐셜을 정의할 수 있었고 이 사실과 전기장의 컬이 자기장의 시간 변화에 의존한다는 사실로부터 전기 포텐셜을 정의할 수 있었습니다. 맥스웰 방정식은 소스를 포함하는 항을 자유전하와 자유전류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때 전기장과 자기장은 대체장과 보조장으로 표현되는데요. 이렇게 쓰면 공간의 특성인 유전율과 투자율을 쓸 필요가 없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 사이의 관계에는 분극과 자화가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분극과 자화는 구속전하와 구속전류에 의해 결정됩니다. 여기에서 특별히 분극항의 부호에 음수가 붙는 이유는 쌍극자의 배열 방식이 전기장의 세기를 감소시키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물질의 전자기적 특성까지 포함해서 전기장과 자기장 자체를 분극이나 자화 효과까지 포함한 유전율과 투자율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식은 선형 유전체와 선형 자성체일 때만 적용 가능한 식이 되겠죠. 우리는 정자기 단원에서 경계의 면전류 밀도가 있을 때 자기장의 수직 성분이 연속이고 수평 성분이 면전류 밀도만큼 차이 난다는 걸 확인했었습니다. 이 식들은 모두 정자기장의 다이버전스와 컬로부터 유도된 거였죠. 그런데 이제는 자기장의 컬이 바뀌었으니까 자기장의 경계 조건 중에서도 수평 성분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를 감싸는 높이 H 양패로 고리를 잡고 경계 위아래의 자기장의 수평 성분 사이의 관계를 계산해 보면 이렇게 되는데요. 경계 조건을 찾기 위해서 높이 H를 0으로 보내면 전기장의 변화가 경계에서 발산하지 않는 이상 자기장의 수평 성분은 여전히 면전화 밀도만큼만 차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에 따라 장이 변하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이 경계 조건은 항상 성립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완성된 전자기 법칙에 따라서 경계 조건을 다시 정리해 볼게요. 면전화 밀도와 면전류 밀도가 경계에 존재할 때 전기장과 자기장의 경계 조건은 이런 형식이 됩니다. 전기장은 경계의 법선 성분이 면전화 밀도만큼 차이 나고 자기장은 경계의 접선 성분이 면전류 밀도만큼 차이 난다는 뜻이죠. 여기서 빨간 점선은 등 간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건 시간에 따라 장이 변하는 상황에서도 항상 성립해야 하는 식이라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공간의 선형 유전체나 자성체를 고려하는 경우에는 대체장과 보조장을 이용해서 표현하거나 유전율과 투자율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공간의 전자기장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맥스웰 방정식으로 완전히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자기장 속에 전하량이 Q인 입자가 있다면 전자기력을 받게 되겠죠. 대상 입자가 점전하가 아닌 연속체라면 전하 밀도와 전류 밀도로 전자기력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전자기장 속에 있는 대상 입자는 소스에 의해서 형성된 전자기장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을 수도 있는데요. 전자기력에 의한 일률, 파워를 구하기 위해서 이 전자기력의 속도를 곱하면 자기력 부분은 사라지고 전기력 부분만 일하게 된다는 걸 수학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자유전류 부분을 맥스웰 방정식을 적용해서 전개하고 이 시기의 첫 번째 항을 벡터 항등식을 이용해서 부분적분 해보겠습니다. 물론 두 번째 항을 쓸 때 패러데이 법칙을 적용했습니다. 이제 대상 입자가 받은 일률은 운동에너지 증가량으로 쓰고 첫 번째 항의 발산 정리를 적용해서 전부 좌변으로 넘겨보겠습니다. 이 식의 첫 번째 항은 운동에너지로 표현하긴 했지만 입자 혹은 연속계가 가지는 역학적 에너지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항의 의미를 좀 살펴봐야 하는데요. 이 식과 비슷한 꼴인 전자기 에너지 밀도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보면 일반적으로는 상당히 복잡한 꼴이지만 계속 다뤄왔던 선형 물질인 경우라면 두 번째 항의 피적분 함수와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피적분까지 고려하면 두 번째 항은 전자기 에너지의 변화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여기까지는 장이 에너지를 잃는 만큼 대상 입자계가 에너지를 얻는다는 직관적인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죠. 그런데 이 식이 말해주는 건 세 번째 항까지 있어야 에너지 보존이 된다는 건데요. 이 식은 에너지 적분을 실행하는 공간을 완전히 감싸는 면의 외부로 나가는 방향의 벡터 합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에너지를 계산하는 공간에서 빠져나가는 성분의 벡터를 보통 S로 표현하고 포인팅 벡터라 부릅니다. 이 개념을 정립한 사람이 바로 누구인가? 영국의 물리학자 존 헨리 포인팅이라서 이분의 이름을 딴 거죠. 포인팅 벡터의 단위는 단위 면적당 일률, 즉 와트 퍼 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포인팅 정리를 적분형으로 다시 쓰면 이렇게 대상 입자의 역학적 에너지와 소스에 의한 전자기장의 에너지는 서로 교환이 가능하고 그 값은 에너지를 계산하는 범위의 외부로 빠져나가는 포인팅 벡터만큼 감소할 수 있다는 표현이 됩니다. 이걸 미분형으로 쓰면 모든 지점에서 역학적 에너지 밀도랑 전자기 에너지 밀도의 합은 포인팅 벡터의 발산만큼 줄어든다는 표현이 되죠. 즉 포인팅 벡터는 에너지 흐름을 의미하는 물리량이 되는 겁니다. 차원으로 생각해보면 에너지 밀도의 플럭스가 되는 거고요. 존 포인팅은 1883년에 전자기장을 포함한 개의 에너지 보존 법칙인 이 포인팅 정리를 유도했습니다. 이제 맥스웰이 이 4개의 방정식을 가지고 이겨냈던 전자기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전기장과 자기장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컬에 관한 식을 연립해서 장을 따로 분리해 보겠습니다. 전기장의 컬에 다시 컬을 취하면 좌변은 벡터 항등식에 의해서 정리될 거고 여기에 자기장의 컬을 대입해서 완전히 전기장에 관한 식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 식을 일반적으로 다루는 건 레벨 4에서 할 거고요. 여기서는 진공, 즉 전하와 전류가 없고 분극과 자화도 존재하지 않는 가장 간단한 상황만 다루겠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자기장의 컬에 다시 컬을 취하고 우변에 있는 전기장의 컬을 대입하면 자기장에 관한 식으로 분류할 수 있겠죠. 이 식 역시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다루지 않고 진공에서만 다루겠습니다.
그러면 진공에서는 전기장과 자기장이 각각 이 식들을 만족시켜야 하는데요. 이 말은 소스가 전혀 없는 진공에서도 상호 유도에 의해서 전기장과 자기장이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일단 이 두 식의 형태가 똑같은 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프사이로 표현한 이 스칼라 미분방정식 하나만 풀면 됩니다. 여기서 프사이는 전기장이나 자기장의 한 성분이라서 6개의 성분이 각각 다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식의 유전율과 투자율을 C로 치환해보면 이 형태는 파동력학 시간에 공부했던 파동 방정식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C는 이 파동이 가지는 속력이 되겠죠. 파동의 속력은 두 개의 파라미터 오메가와 K로 표현할 수 있었는데요. 여기서 오메가는 파동의 각진동수, K는 파동 벡터가 됩니다. 그리고 psi는 이렇게 진동하는 해를 기저로 가지게 되죠. 그러니까 아무런 소스가 없는 진공에서도 전기장과 자기장이 존재한다면 진행하는 파동의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 우리는 이런 파동을 일렉트로매그네틱 웨이브 전자기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전자기파의 속력은 공간의 유전율과 투자율에 의해서 결정되는 C 값이라는 거죠. 이렇게 이론적으로 계산된 C 값은 그 당시에 실험적으로 얻었던 빛의 속력과 거의 일치했기 때문에 맥스웰은 빛이 전자기파의 일종이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지금은 수많은 증거들 때문에 빛이 전자기파라는 게 확실하고요. 이건 광학단원에서 자세히 공부하게 될 겁니다. 이 전기장과 자기장이 공간에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는지 확인하려면 진공에서 성립하는 맥스웰 방정식에 이 식을 대입해보면 되는데요. 식을 정리하면 전기장과 파동 벡터의 외적이 자기장, 파동 벡터와 자기장의 외적이 전기장이 된다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이건 세 벡터가 이런 식으로 서로 직각을 이루고 있다는 말이기도 하고, 여기에 K분의 오메가가 광속 C라는 결과를 적용해보면 전기장 진폭이 자기장 진폭의 광속배라는 결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전자기파는 이걸 만족시키면서 파동 벡터 K 방향으로 진행하는 파동인 거죠. 전자기파의 에너지 흐름을 계산해 보려면 포인팅 벡터를 계산해 보면 됩니다. 자기장에 이 식을 대입해서 정리하면 포인팅 벡터가 파동 벡터 방향과 똑같은 방향을 향한다는 걸 알 수 있죠. 포인팅 벡터의 크기는 전기장 제곱 혹은 자기장 제곱에 비례하도록 나타납니다. 그래서 전자기파의 모든 마디에서는 포인팅 벡터가 0벡터이기 때문에 에너지 전달이 없고, 진폭이 최대인 곳에서의 포인팅 벡터는 모두 K벡터 방향을 향하고 크기가 C뮤 제로분의 전기장 진폭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포인팅 벡터의 크기를 파동 벡터 축에 따라서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식으로 써보면 코사인 혹은 사인 제곱의 형태가 되는데요. 전자기 파동의 모든 지점에서 전달하는 에너지는 다르지만 시간에 대한 평균은 최대값의 절반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기파는 평균적으로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이만큼의 에너지를 파동의 진행 방향으로 전달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걸 인텐시티, 빛의 세기라 부릅니다. 공간에 나타나는 전기장은 삼각함수 형태지만 물리학에서는 복소수 형태로 많이 표현하기 때문에 복소 형태의 장으로부터 포인팅 벡터를 구하려면 이렇게 실수만 취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이 표현은 켤레 복소수와의 합의 절반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이 식의 첫 번째 항과 네 번째 항을 묶고 두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을 묶어서 다시 실수를 취하는 형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전자기파의 인텐시티를 구하기 위해서 시간 평균을 해보면 첫 번째 항은 코사인이 남아있는 형태라서 0이 되고 두 번째 항만 남게 되죠. 따라서 복소수 형태로 표현된 전자기파의 세기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직접 계산해보면 앞에서와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죠. 이상적인 축전기 내부에 나타나는 장으로 연습해 보겠습니다. 먼저 도선을 통해서 선전류 I가 흐르면서 축전기의 전하를 충전하는 상황을 생각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지점에서 성립하는 연속 방정식을 축전기의 한쪽 극판을 감싸는 범위에 대해서 적분하면 좌변은 발산 정리에 의해서 면을 통해 빠져나가는 선전류가 되고 우변은 그 면의 내부에 존재하는 총 전하량이 됩니다. 이 상황에서는 면을 통해서 선전류 I만큼 들어오고 있고 전하는 극판의 Q로만 쌓이기 때문에 I가 Q의 시간 미분으로 정리되죠. 이건 축전기에 별다른 가정을 하지 않아도 항상 성립하는 식입니다. 이제 좀 더 디테일한 계산으로 연습하기 위해서 극판을 반지름이 R인 원형판으로 두고 가장자리 효과를 무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축전기의 면 전하 밀도는 균일하게 면적분의 Q로 대전되고 오른쪽 극판 방향을 G축으로 두는 원통 좌표기를 잡았을 때 축전기 내부의 전기장이 G 방향으로 균일하게 형성되죠. 그런데 축전기 극판에 저장된 전하량은 시간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변이 전류가 발생하는데요. 이걸 계산해보면 극판 면적분의 선전류 I가 됩니다.
변이 전류를 선전류 형식으로 구한다면 회로에 흐르는 전류 I와 동일하게 나타나죠. 변이 전류 역시 전류와 동일하게 자기장을 형성할 수 있는데요. 축전기 내부에 적절한 고리를 잡아보면 이 고리를 통과하는 실제 전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변이 전류만 계산해주면 됩니다. G축을 중심으로 반지름이 S인 고리를 잡았다면 대칭성을 이용해서 자기장을 쉽게 구할 수 있죠. 진공에서 나타나는 자기장식이 이렇다면 보조장은 투자율만 제거해서 쓸 수 있습니다. 이걸로 공간에 나타나는 포인팅 벡터를 구할 수도 있죠. 이 포인팅 벡터의 발산을 구해보면 이렇게 되는데요. Q와 I의 부호가 같다면, 즉 충전되고 있다면 포인팅 벡터의 발산이 음이 되어서 외부로 나가는 에너지가 마이너스, 즉 축전기 내부 모든 지점의 에너지가 증가한다는 뜻이 되고, Q와 I의 부호가 반대라면, 즉 방전되고 있다면 포인팅 벡터의 발산이 양이 되어서 외부로 나가는 에너지가 플러스, 즉 축전기 내부 모든 지점의 에너지가 감소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포인팅 벡터의 발산식에서 전류를 전하량으로 나타내면 전기 에너지 밀도의 감소량으로도 쓸 수 있는데요. 이건 자기 에너지의 변화 없이 오로지 전기 에너지만을 저장하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전기장에 존재하는 영역은 축전기 내부뿐이니까 축전기에 저장된 총 전기 에너지는 이 면을 통해서 출입하는 포인팅 벡터의 합이 됩니다. 축전기 극판의 간격을 L로 두고 계산해 볼 건데요. 포인팅 벡터는 S 성분밖에 없기 때문에 축전기의 옆면만 적분하면 됩니다. 이 결과는 축전기 극판 사이의 전이차 V를 이용하면 축전기의 에너지 변화율 VI로 간단하게 쓸 수 있습니다. 이 결과는 레벨 2에서도 똑같이 얻었었죠. 즉 축전기의 전기 에너지는 도선을 통해서 출입하는 게 아니라 축전기의 옆면을 통해서 전력 VI만큼 출입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물론 가장자리 효과를 무시했을 경우는 옆면으로만 출입할 거고 실제로는 모든 방향으로 에너지 출입이 일어납니다. 이번에는 이상적인 유도기, 가장자리 효과가 무시된 솔레노이드로 연습해 보겠습니다. 솔레노이드 단면의 반지름은 라지 R이고 길이는 스몰 l, 감은 수는 N입니다. 그리고 유도기의 축을 G축으로 잡는 원통 좌표기를 잡아보면 유도기의 전류 I가 흐를 때 유도기 내부의 자기장과 보조장은 각각 G축 방향으로 이렇게 형성되죠. 그러면 G축을 중심으로 반지름 S인 고리를 잡아서 유도되는 전기장을 계산해 볼 수 있는데요. 결과는 전류 I의 변화가 있을 때만 phi 방향의 전기장이 형성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전화 소스가 없으니까 당연한 얘기죠. 그러면 공간에 형성되는 포인팅 벡터를 계산할 수 있고요. 포인팅 벡터의 발산을 계산해보면 자기 에너지 밀도의 감소와 같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도기는 자기 에너지만 저장하기 때문에 공간의 에너지 흐름이 자기 에너지만 바꾸는 거죠. 그리고 자기장이 존재하는 영역은 유도기 내부뿐이니까 유도기에 존재하는 총 자기 에너지는 면을 통해서 출입하는 포인팅 벡터의 합이 됩니다. 포인팅 벡터가 S 성분밖에 없으니까 옆면만 적분하면 되겠죠. 이 결과는 유도기의 유도계수를 이용해서 좀 더 간단히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건 다시 자속의 변화가 유도기에 걸리는 기전력이라는 걸 이용해서 인덕터의 에너지 변화율이 여기서도 전압과 전류의 곱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G축 방향으로 진행되는 전자기파로 연습해 보겠습니다. 파동 벡터는 G 성분만 있는 거고 단색광이기 때문에 각 진동수 오메가가 하나만 존재하는 파동입니다. 여기서는 진공에서의 파동만 생각할 거라서 파동의 속력도 광속 C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전기장과 자기장은 각각 X축과 Y축 방향으로만 진동하고 전기장의 진폭을 자기장 진폭의 광속배로 두면 정확히 맥스웰 방정식을 만족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인팅 벡터 역시 파동의 진행 방향인 G축을 향하고 코사인 제곱으로 표현되죠. 이 전자기파의 세기, 즉 에너지 전달률의 시간 평균은 포인팅 벡터 진폭의 절반이 됩니다. 우리는 공간에 형성되는 전자기장의 표현 방식을 복소 형태로 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식도 맥스웰 방정식을 잘 만족하죠. 복소 형식으로 표현된 전자기파의 세기는 두 장 중 하나의 컨주게이트를 취하기 때문에 위상 부분이 사라지고 앞에서의 결과를 똑같이 얻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전자기학의 핵심인 맥스웰 방정식을 공부했습니다. 먼저 전하와 전류 소스가 존재한다면 주변 공간에 포텐셜과 필드를 만들게 됩니다. 여기서 소스는 모든 시공간에서 보존되어야 하고요. 이 소스가 장을 만드는 수학적 관계가 바로 맥스웰 방정식이죠. 레벨 3에서 이 식들을 일반적으로 푸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전기장이나 자기장 중에서 하나만 일정하게 변하는 상황에서 풀어봤습니다. 그리고 소스가 하나도 없는 진공에서도 맥스웰 방정식에 의해서 전기장과 자기장이 전자기파 형태의 진행파를 형성한다는 사실도 확인했죠.
그리고 전자기장에 의한 로렌즈 포스가 한 일을 분석해서 전자기장에서의 에너지를 보존시키기 위한 포인팅 벡터 개념을 도입했었고, 포인팅 벡터의 발산만큼 시스템의 전자기적 에너지가 감소한다는 포인팅 정리도 예제를 통해서 연습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